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9.19 남북 군사합의서 이 효력이 완전히 정지된 날입니다. 이건 이제 윤석열이 그 재가를 하면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올라온 걸 재가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렵게 만들었다 한반도 평화의 하나의 그 상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고, 실질적인 이 남북 군사 합의서로 인해서 남북군 군대 간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이 완충지대를 넓히는 그러한 작업이 이제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이 말뜻은 그 좀 전부터 이제 언론사에서 보도했듯이 이제 국방부에서 이 9.19 남북 군사 합의서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휴전선에 다시 그 뭐 지피를 설치한다든가, 또 서해안에서 군 활동을 다시 강화한다든가, 예전처럼 서해에서 이제 세 번인가요? 그 군사적 충돌이 있었는데 그런 충돌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이제 올라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남북 군사 합의가 이제 효력이 완전히 정지됐다는 것은 이제 다시 이 예전의 냉전 시대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9.19 군사합의는 기본적으로 상호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진짜 비무장화하자는 것이었고, DMZ도 이의 연장성산으로 이 GP들을 완전히 더 그 진짜 비무장지대 밖으로, 그 내부에 있는 건 다 철폐를 하고요. 실제로 철거하기도 했고, 양쪽 군이 서로의 GP를 철거하는 현장에 가서 이를 검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공동 유해 발굴도 하고, 또 이 지뢰도 제거를 하고, 또 한강 하구의 그 서해안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 지역에서는 이러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화수역을 정해서 서로 해군이 군대가 서로 접근하지 않도록, 또 민간인들의 그 지역에 대한 자유항행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이런 협의를 해갔죠. 이 서로가 이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러한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이 이제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보시기는 아시겠지만 이 서해안에서 연평도 지역이나 이쪽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여러 번 발생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휴전선이 이게 뭐 그 군사 분계선이자 또 비무장지대라고 하지만 여기 안에 실제로 지피나 이런 군사 시설들이 들어가 있었고, 이러했던 것들은 이제 다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고 여기를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로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행동도 벌였습니다. 양쪽에서 이제 지피를 철거하고 하는 행위들을 해서 실질적인 평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외국 투자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여줬죠. 그러면서 한반도의 전쟁이 실질적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그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생한 날이죠. 6.25 사변일이라고 하는데, 이 6월 25일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주식시장에서는 숫자로 나오지만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이게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018년 9월 19일 남북 그 정상회담,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남북 군사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2021년 6월 25일 날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때가 코로나가 한참일 때, 이제 한참 시작될 때라, 그런데 이제 이 코스피가 사상 최고를 찍었었죠. 그리고 이제 2022년 5월 달에 이제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시장은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이제 강경 대응을 일삼고 있고, 그 결국은 그게 이제 남북 대치를 일으키고 결국 다시 냉전 시대의 회귀로 돌아가면서 북한이 그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사례들, 즉 뭐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한다든가 완충지대 내 포병 사격을 한다든가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그 한국에서 뭐 일반인들이 민간인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할 만큼, 즉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고, 또 이때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재래식 무기가 부족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말뜻은 특히 이제 이 미사일을 많이 사격하고 하는 것들은 이 북한이 러시아에게 자신들의 무기의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종의 쇼였고 그런 테스트였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알지만 그렇다고 이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게 그 미군을 통해서 뭐 155mm 포탄을 제공하기도 했고 서로가 뻔히 이제 알면서 또 모른 척 해주면서 넘어갔던 것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이 이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많이 발사한 건 러시아에게 이 단거리 미사일을 팔아먹기 위해 자신들의 무기가 그 말 그대로 성능이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시범 테스트였다는 것들도 이미 뭐 군사당국들은 다 알고 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항들인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북한 쪽에서도 이러한 그 위반 사례들을 갖고 있고 우리도 일부 위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 그 이 북한에서 이제 그 쓰레기들 뭐 그 뭐냐 가축 사료가 들어있는 그런 사료가 아니라 가축 분뇨가 들어있는 이제 풍선을 우리 한국으로 날려보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으로 이 탈북자들이 미국의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인권 단체라는 데서는 자금을 지원을 받지만 그게 뭐 CIA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그런 삐라들, 그러니까 선전지들을 보고내고 북한의 지도부, 그러니까 김씨 집안을 이제 욕하는 그러한 내용들, 비방하는 그런 문서들을 이제 안내문들을 이제 만들어서 북한에 날려보내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위협적인 뭐 하늘에 대고 이제 그 풍선을 향해서 사격을 가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접경지라는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인권 문제를 앞세우면서 이제 이런 북한 탈북민들의 이러한 행위를 막지를 않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북한 그 탈북민들에게는 이게 장사가 됐어요.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이 우리가 법으로 이걸 막거나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지 않으면 말 그대로 장사를 하는데 탐욕은 점점 더 커져가죠. 그러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접경지 주민들이 입게 됩니다. 근데 우스운 건 그 접경지 주민들은 원래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었고 이 탈북민들의 장사 속 돈벌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익을 우리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의 52%가 반대합니다. 즉, 이 군사합의 효력은 유지시켜야 되고 남북한 평화, 이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쪽의 의지가 여론이 더 높았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가뿐히 무시됐습니다. 윤석열은 그 예전 뭐 파리에 뭐 그 부산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가서 우리 세금을 흥청만큼 쓰면서도 이 거기서 이제 일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북한이 그렇다면 북한은 뭐 완전 정지하겠다 해서 북한이 이걸 무시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오늘 우리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제 효력을 완전히 정지시켰죠.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없어진 겁니다. 그 이전 이 군사합의 전후의 냉전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북한 군대들의 우발적 충돌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 한반도 그 평화가 깨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달러 환율도 다시 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때 외환보유고까지 직접 그 외환시장에 투입을 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중에 일부를 꺼내 달러를 팔고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사들이면서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특히 이럴 때 이제 개입했다는 게 의심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원화 가치를 방어에 나섰지만 결국은 다시 이제 1350원 이상으로 올라왔고 오늘 군사합의가 완전 그 효력이 정지되면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게 더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외환 보유액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고 있는 건
이 환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역 문제에서도 우리가 몇십 개월 동안 계속 무역 적자를 보기도 했고, 또 이 외환 시장에 그 윤석열 정부 초기에 몇백억 달러를 한꺼번에 쏟아 부었다가 돈은 돈대로 이제 날려먹고 달러는 달러대로 날려먹고 외환 그 원달러 환율도 방어도 실패했죠. 그 교훈으로 작년에 좀 개입하는데 좀 겁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년 내내 원달러 환율 흘러내렸고, 지금도 원달러 환율은 원화가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화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원화는 기축통화도 아니지만 이 한반도 평화가 무너진 원화는 가치가 뭐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죠. 이 우스갯소리로 최근 들어서 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되살아난다면서 신고가를 치고 있다는 뉴스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빚내서 집을 사야 한다고. 그런데 집을 산다는 것은 누군가 판다는 것이고, 그 파는 것은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부자들입니다. 즉, 그 부자들은 한반도에 자산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언제나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한반도에 이 부동산 같은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갖고 있기보다는 지금 하루에도 빨리 비싼 가격에 팔아서 그걸 달러로 환전해서 빼나가는 게, 해외를 빼돌리는 게 나중에 전쟁 났을 때 해외로 도망가기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외환보유의 추이도 지금 점점 약세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 시장이 뭐 사상 최대 주가를 날린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사상 최대 주가의 근처도 못 가고 여전히 빌빌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를 치고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 남북 군사 합의가 파기되면서 외국인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외국인들 투자자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일단 이 한국 시장에서 불안한 자금들을 빼기 위해서 이 선물을 매도를 쳐놓는 겁니다. 그리고 현물에서도 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일본 기시다 정부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이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 뭐 환영의 입장을 밝혔죠. 그러면서도 이 긴장 고조가 한반도 그 긴장이 고조되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뒤로는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그 물밑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북한의 히토류 같은 지하 자원들을 일본이 자신들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저임금 노동력, 그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공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 개성공단이 중소기업 공단 전용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거기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로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상품의 경쟁력을 이미 확인해 봤죠. 일본은 더더욱 일본 상품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과도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그 북한의 지하 자원을 이 일본이 이용하고 싶은 것이죠. 일본의 자본과 일본의 그 기술이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만나게 되면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망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도 망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남북한 간의 이런 개성공단 같은 경제 협력은 민족 내부의 일이라고 해서 중국이 양해해 줄 수 있지만, 이 북한이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의 그 자본과 이 기술에 의해서 북한이 이 친일 국가가 된다면 이는 중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들은 그때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핵무기의 사용권이 북한 김씨 왕조와 또 일본이 어느 정도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원하지 않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서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는 그 방향과 또 가능성을 확인했는데, 그걸 고스란히 그 박근혜 정부 때, 지금의 국민은행 정부죠, 이때 북한에게 다시 또 이 개성공단을 반납해 버렸고, 그러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들은 베트남이나 이런 캄보디아 같은 저 동남아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통일 비용을 일부라도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지만 베트남의 최대 무역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에 진출을 해서 그 나라 사람들 수십만 명, 더 가족까지 확대하면 수백만 명을 고용해서 먹여 살리면서 우리의 대한민국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니지만 메이드 인 베트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우리의 자본과 우리 기술이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우리의 수출 이익으로 귀결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지난 몇십 년 동안 벌여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홍콩을 포함해서 우리가 매년 한 600억 달러 정도 무역 흑자를 보던 시장인데 이제는 적자가 안 나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 나쁜 시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업인들이 착실하게 잘 키워온 이 제3세계 국가, 특히 이제 이 서방, 그러니까 이런 사회주의권 우리 시장들을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이 쫓겨난 데를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면서 일본이 지금 국가 부흥이란 호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일본이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잘 되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기업들이 놓친 시장을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면서 일본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시장을 우리 기업인들이 30년 동안 피와 땀으로 키워온 시장이었습니다. 하여튼 9.19 남북 군사 협정의 이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는 이 시장에는 굉장히 나쁜 악재입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식 투자자에게서는 투자의 기본적인 충족 조건인데 필요 조건이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무너지면 말 그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돈을 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포트폴리오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